좌장을 맡은 한국국가대학교 양희갑 교수라고 합니다. 예, 저는 간단히 소개하고요. 두 번째 세션은 두 번째 세션의 첫 강연자로 우리 카카오의 김광석 이사님이 추천 시스템의 현재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김광석 이사님 잠깐만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현재 이제 카카오의 추천팀을 이끌고 계시면서 2011년부터 추천 시스템 분야의 연구 개발을 이끌고 계십니다. 더 이렇게 길게 소개드리고 싶은 지금 시간 관계상 이렇게만 소개드리고요. 김광석 이사님의 강연을 열렬히 환영해 주시고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김광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추천 시스템 관련된 얘기를 하러 왔는데요. 우선 좀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유현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희 추천 시스템은 카카오에 있는 카카오 아이라는 인공지능 플랫폼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비전이나 NLP나 이런 것 중에 하나로 설명이 돼 있고 저는 그 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 추천 시스템을 바라보는 기업의 시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와 그리고 생각하는 문제점 몇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계획이고요. 그 전에 이제 뭐 추천 시스템이 왜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건지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그 추천 시스템을 이것만 한지 그래도 좀 오래된 편인데 처음에 이제 회사에 와서 제가 추천 시스템 관련 연구를 막 하다 보면 옛날 그 초창기 때는 뭐 이렇게 행렬 연상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 있는 팀원들이 제 자리에 와서 아니 참고로 제 이름은 이제 회사에서 영어로 루카스라고 부르는데 루카스는 왜 맨날 회사 와서 빈칸 메꾸기만 하느냐, 돈 받고 왜 그거만 하느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초창기 연구들은 이제 그 루트 미스퀘어 에러 이런 오브젝티브 펑션을 좀 최적화하려고 뭐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는 이제 동료들이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 뭐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한 친구는 그 썸네일 오토 제너레이션 하던 친구라서 제가 그 친구한테는 왜 얼굴 받고 맨날 색종이 자르냐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치기는 했는데 비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비하를 한 건 아니고요. 근데 그만큼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 초창기에 추천 시스템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그거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아니야? 뭐 이런 식 정도 이상의 답이 나오는 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이거를 별점을 잘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게 정말 기업 입장에서 도움이 될까? 내가 이 별점을 예측을 하면은 손은 누가 키거나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 추천 시스템이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 의미 있는 학문인가? 여기로 이제 이어지기 시작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내리는 나름대로의 결론은 추천 시스템은 일단 정보 검색 이론에서 좀 더 나아간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보 검색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닐까 추천 시스템은. 그래서 사실 보통 이제 카카오를 비롯해 많은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추천 시스템을 같이 끼워 넣는데 저는 그건 적절한 선상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NLP나 비전이나 뭐 자연어 처리 같은 거는 좀 기반 기술에 가까운데 추천 시스템은 좀 응용 기술에 가까워요, 사실. 네, 그래서 적합하진 않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반 기술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기업의 논리에 잘 맞기도 하고 수익과 관점이 잘 맞닿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80년대를 기억하시는 분들 뭐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기상 비디오로 저희가 그 콘텐츠를 많이 소비를 했어요.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우리에게 정보 전달이 되었고 우리도 여기서 이제 충분히 많은 뭐 만족감을 느꼈죠. 특별히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웹이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물론 이제 검색 엔진도 나왔죠. www 검색 엔진도 같이 나오고 웹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뭔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 정보를 바라보는 시선과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터졌죠. 모바일이 나왔죠. 모바일이 나오면서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일단은 데이터가 생성되는 양이 너무 빨라졌어요. 너무 빨라졌고 그만큼 소비하는 속도도 빨라졌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소비하는 속도보다 생산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있어요.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데이터를 소비하는 방식이나 어떤 툴이라고 하는 게 사실 크게 변화된 게 없어요. 검색이 정말 혁신적이었거든요. 사실 검색 이후로 우리가 정보를 소비하는 어떤 도구의 다양성이나 질이나 어떤 품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이 이런 데이터가 늘어난 양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풀어볼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에서 이제 추천 시스템이 뭐 이렇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데이터의 양과 질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소비 방식도 다양해졌어요. 사실 디바이스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저 요즘에 핸드폰만 보는 것도 아니고 뭐 태블릿도 있고 이제 뭐 자율주행이 나오면은 그게 새로운 미디어가 될 거라고 하죠. 자율주행이 중요한 IT에서 중요한 이유가 자율주행이 잘 되고 나면은 그 자율주행을 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시 컨텐츠로 귀결이 되거든요. 노는 시간에 뭐 할 건가. 그런데 이렇게 이제 소비하는 방식도 다양해질 건데 소비를 하는 질적인 측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텍스트에 인해서 검색을 찾고 누군가가 나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걸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이상으로 새롭게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거죠. 그리고 사람의 주의력과 시간은 사실 어느 정도 리미트가 있어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갖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건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볼까? 좀 더 계속 얘기하자면은 이런 컨텐츠 소비 촉진이 되는 이유가 뭐 새로운 디바이스의 등장도 있지만 빅5라고 불리는 IT 기업들이 다 컨텐츠 생산에 몰빵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 업체들이 컨텐츠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이 업체들이 컨텐츠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점점 넓혀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인이 최근에 애플이 선언을 했죠. 우리 TV로 간다. 가장 늦게 합류하긴 했는데 뭐 글쎄요. 이네들이 봤을 때도 컨텐츠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안 봐도 비디오인데 데이터는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컨텐츠가. 그리고 정보의 접근성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5G로 이제 곧 넘어갈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컨텐츠를 소비하는 접점을 생각해 보면은 기성 미디어는 원래 있었고 뉴스나 뭐 라디오 이런 거 원래 있었고 이런 아날로그 그리고 포털 다음 뭐 네이버 이런 구글 포털이 있고 특정 앱으로 소비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변화가 없어요. 근 20년간 거의 변화가 없어요. 실시간 검색어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테마가 정해져 있는 탭, 뉴스, 스포츠, 연예 혹은 뭐 누구누구를 위한 이 정도에서 우리가 모든 컨텐츠를 소비하려고 하는데 사실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컨텐츠 소비 방식도 검색이 이제 가장 능동적이에요.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근데 검색 말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이 텍스트 말고 이렇게 음성이나 이런 것들로 검색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확성, 능동적으로 소비해서 정확하게 결과를 얻기까지 아직 검색을 능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뭐 보여주는 큐레이션이나 의견들, 데이터 기반도 사실 생각해보면은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했지 할 정도로 되게 기본적인 수준이에요. 빈도나 아니면 통계 기반으로 데이터를 뭔가 제안해 주려고 하지 그거 이상으로 뭔가 어드밴스드하게 우리에게 나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한다는 걸 보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실시간이나 아니면 주간 탑백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더 잘해보자. 데이터 기반을. 거기서 시작을 먼저 시작했던 거고 거기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좀 더 복잡한 상황까지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기업에서 사람들이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좀 더 강화를 해보고 다양화를 해보자.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고민인 거고,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 사람의 컨텐츠를 소비하도록 좀 뭔가 우리가 푸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존에 이 사람이 들어와서 소비를 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더 기업에서 먼저 다가가는 그런 형태의 컨텐츠 소비 방식을 제안하고 싶은 거고, 데이터 기반 방식을 고도화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 인구 통계학이나 빈도 기반의 뭔가를 쓰기보다는 훨씬 더 어드밴스드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미. 근데 그런 것들을 소비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걸 이제 추천 시스템에서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 소비자와 이 콘텐츠 사이에 새로운 개가 저희는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 우리가 콘텐츠를 생산하는 프로바이더 시장에 뛰어들기에는 너무 경쟁자들이 치열해요. 너무 치열해요. 너무 대단한 기업들도 많고 자본 돈도 많이 필요하고, 반면 여기에는 조금 사람들이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결국에 알아서 좋은 콘텐츠를 찾아서 볼 거라는 가정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뭔가 좀 새로운 발견, 새로운 주제를 찾아낼 수 있는 나이스한 도구가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그 방식에 되게 열광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희의 희망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존의 검색 엔진보다 훨씬 더 좋은 뭔가,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직 고민 중인데, 이런 돋보기를 하나씩 무상으로 사용자들에게 다 주고 싶은 게 추천 시스템을 이끌고 있는 저의 생각입니다. 네, 뭐 그 예를 들자면 제로뎁스가 제일 이상적이에요. 제로뎁스가 제일 이상적인데, 제로뎁스가 뭐냐면은 저희가 뭐 포털에 들어가던 핸드폰 첫 화면을 키던 이런 무의식적으로 뭔가 하고 싶을 때는 아니면 뭐 아무 그냥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이 인지했던 못했던 필요한 정보가 거기 있으면 되거든요. 그게 꼭 검색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돼요. 그게 가장 궁극적인 건데, 그런 형태의 우리가 UI, UX를 고민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어레인지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그런 것들, 이게 이제 제로뎁스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기술로 콘텐츠 마케팅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또 다른 말로 좀 풀어보자면, 네, 여기가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천팀에서 투자하고 있는 세부 기술들을 세 개로 써둔 건데, 오늘 기술 얘기는 아닌데, 일단 개인에 대한 프리퍼런스를 모델링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추천이 너무 다양한 컨텐츠들을 다루고 있어요. 사람도 추천하고 뭐 뉴스, 오디오, 뭐 비디오, 이미지 다 하는데 각각의 컨텐츠 타입이 다르니까 그걸 분석하기 위한 기반 기술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에서 뭐 기반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NLP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뭐. 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컨텍스트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제로뎁스를 가기 위해서는 이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맥락에서 뭘 소비하고 싶어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개를 풀려고 하는 게 저희 추천팀의 기술적인 어떤 포커스고, 이거를 이제 잘 융합을 해서 이렇게 해보겠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좀 몇 년 된 얘기인데, 2년 전에 이런 서비스가 나왔어요, 중국에. 근데 재밌는 게 뉴스 서비스인데 기자 편집 사설이 없어요. 그래서 산무 뉴스 앱이라고 이제 표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일종의 저희가 얘기하는 추천 시스템의 좋은 예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컨텐츠 시장이 커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2021년 예상이에요. 예상인데 컨텐츠 시장이 2조 5천억 달러였거든요. 이게 2조 5천억 달러거든요. 예상이 되는데 IT가 3조 정도예요. IT 전체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 시장이. 심지어 자동차보다도 커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에 이 많은 컨텐츠들을 과연 소비자들이 어떻게 소비를 할까,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IT에서 결국에는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IT에서의 초점은 사실 컨텐츠를 어떻게 소비할 건지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기회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추천 시스템이 뭐 검색 시스템의 뭐 상위 호환이니까 검색이 필요 없는 거냐? 그거는 아니죠. 검색 시스템은 검색 시스템들의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계속 개발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구고 이 도구로 해결하지 못하는 다른 문제들에 적합한 새로운 도구를 만들자라는 의미예요. 추천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카카오에서 추천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본 성과들을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숫자만 이렇게 갖고 온 건데 추천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은 이 검색 시스템이나 기존의 어떤 데이터 기반 아니면 전문가 기반으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보다 월등히 성능이 좋아요. 막 두세 배씩 올라요. 이게 매출일 수도 있고 어떤 한 서비스의 페이지 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단기간에. 근데 이거를 여러 서비스에 동시다발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저거를 이게 추천 시스템이 단편적으로 서비스에 임팩트를 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단계는 지났고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데이터를 소비하는 뭔가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고 싶다. 그 도구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추천 시스템을 새로운 서비스에 적용하고 거기에서 클릭을 한 번에서 두 번을 더 만들어내고 이런 데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빠르게 쉽고 빠르게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을까 그런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고민하면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럼 뭘 추천을 해야 되냐?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생각보다. 기업 관점에서도 다르고 생산자 입장에서도 다르고 소비자 관점에서도 달라요. 일단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예요. 파일을 키우자라는 거거든요. 순환고리를 빠르게 돌려가지고 파일을 점점 키우자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이제 기업에게 도움이 될 거고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 그러니까 기업 관점에서는 이익을 좀 더 늘리겠다는 거죠. 파일을 키워서. 근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기존의 그 정보 검색 시스템의 한계는 일부 컨텐츠의 모든 그런 프로핏이 집중됐어요. 예를 들면 핫한 아티스트나 아니면 또 핫한 작가 몇몇에게 모든 수익이 다 쏠려요.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내가 더 많은 소비자에게 나의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서 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풀어보고자 하는 게 풀어줬으면 하는 게 생산자의 어떤 하나의 니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가치 있는 정보만 지금보다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막상 이제 풀려고 하면 저희 이제 매트릭스로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수식으로 아름답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숫자가 3에서 4가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 그리고 실제도 그래야 되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은 뉴스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다음 있는데 뉴스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한지 뉴스를 다양하게 보는 게 중요한지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하루에 100명이 뉴스를 봤는데 100명이 똑같은 뉴스를 보는 거랑 100명이 다 다른 뉴스를 보는 게 좀 달라요. 근데 이게 그럼 뭐가 맞느냐?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가 숫자로 딱 떨어지지가 않으면 최적화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이 주관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게 도메인이나 상황마다 좀 틀려요. 예를 들자면 음악은 저희가 여러 번 듣잖아요. 근데 영화는 여러 번 보는 게 좀 더뎌요. 그 음악보다는 좀 덜해요. 근데 뉴스는 여러 번 거의 안 봐요. 한 3시간만 지나지 않아 보거든요. 이런 게 우리가 범용적인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도메인의 특수성과 이런 다양한 매트릭의 존재가 너무 문제를 어렵게 해요. 그래서 좀 이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좀 이공계에서 많이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 때도 있어요. 이게 철학적으로 이게 맞냐? 우리의 책무가 뭐냐? 언론사로서의 의무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가요. 이런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단일 솔루션으로는 사실상 서비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가치가 거의 없어요. 제가 여기 좀 완곡하게 썼는데 예를 들어서 랭킹 매트릭에 굉장히 기반한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런 거 하나 가지고는 실제 서비스에서 사용자들 만족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 적용을 해보면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이 라이프 타임 밸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건데 저희가 원큐에 1분기에 어떤 새로운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시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A/B 테스트를 통해서 더 우수한 알고리즘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뀔 수 있거든요. 전체 파이가. 예를 들면은 항상 이 높은 쪽에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기는 애들은 항상 자극적인 애들이 이겨요. 낚시성 기사들, 슬랙성 컨텐츠들. 그리고 그런 컨텐츠를 소비하는데 익숙해진 사용자가 있는 서비스에서는 더 좋고 옳은 추천을 해줘도 단기적으로는 지표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컨텐츠를 소비하는데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화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변화의 시간 동안 이게 옳은 거다라고 지금 당장 더 지표가 좋지 않은 이게 옳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설득이 필요한 거죠. 당장 하루에도 손해가 막 1억씩만 나는데 이게 EQ부터는 더 나아질 거예요. 이게 더 우리가 옳은 일이요 라고 주장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여기 지금 제가 멜론을 넣어놨는데 아시겠지만 음악을 재생을 할 때마다 그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음악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근데 표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추천을 통해서 음악을 더 많이 듣게 하고 좋은 노래를 발견하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장사를 못하네? 이런 딜레마가 빠지는 거죠. 네. 이게 그 위에서 나왔던 이런 딜레마의 차이, 여기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좀 더 비슷한 얘기인데 수차의 어려움을 좀 더 얘기하자면은 본 것의 가치가 같지가 않아요. 아까 제가 한 기사를 100명이 보는 것과 100명이 다 다른 기사를 봤느냐와 비슷한 얘기인데 100명이 다 다른 기사를 보았더라도 기사가 뭐였냐에 따라서 그 정보 갖는 효용성과 가치가 틀리거든요. 이 효용성과 가치를 개개인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라이프타임 밸류가 달라지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옵티마이즈 하냐는 거죠. 이거는 약간 그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뭔가 알고리즘을 접근하기 너무 어려운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이디어 성과주의라는 표현을 들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의 행태나 어떤 직관에 의해서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경우가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약간 다른 얘기였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이게 뉴스 얘기인데 또 영리병원 이슈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시사 문화 이런 거에 큰 관심을 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 왠지 알려줘야 되는 얘기는 아닐까? 그리고 이런 버닝썬과 같은 사건 사고들은 좀 자극적인 면이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소비자들이 누구나 이렇게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왔다 가는 영역에 노출을 하는 게 옳은 일일까?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도덕적 책무 그리고 이익 사이에 이런 딜레마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최적화를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문제로는 평가의 어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소비자가 보통은 그렇게 그 이성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그러니까 뭐 소셜 미디어에 나 이런 거 정말 좋았다, 너무 재밌었다 글을 올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글을 올렸는데 그걸 안 보고 다른 걸 봐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에게 나의 성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과 실제로 보고 싶어하는 게 달라요. 이게 참 재밌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이런 예가 있죠. 예를 들어서 뉴스를 똑같이 보더라도 거기에 얼마만큼 긴 시간 동안 머물러 있느냐가 약간 이 문제를 푸는데 뭐 약간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실제로 외연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 관심을 받는데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과 실제 니즈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런 평가 요소를. 그리고 수동적 소비 패턴 특성이 있는데 이게 그 흔히 얘기하는 F-쉐입 패턴이잖아요. 보통 이제 시선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근데 추천을 할 때 랭킹을 하잖아요. 이렇게 일자로.
랭킹 프로그램 할 때 랭킹을 NDCG나 이런 걸 할 때 일렬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랭킹에서 제일 안 좋은 애를 여기다가 위치를 시켰어요. 역순으로. 이게 좀 극단적인 애인데 그럼 당연히 랭킹 제일 낮았던 애를 제일 많이 봐요. 사람이 이렇게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UI나 UX적인 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평가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알고리즘이 한 달 동안 실험을 했는데 A가 압도적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뒤집혀요. 서비스 브랩으로 찾아서 들어가 봤더니만 두 줄이 한 줄이 됐네. 그것 때문에 로직의 우열이 바뀌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UI나 UX에서 오는 편향 문제, 순서 위치 편향 문제, 그 수동적 소비 이런 것들이 추천을 하는데 굉장히 저희 어렵게 만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넷플릭스의 이 UI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클래시컬한 거예요. 이게 딱 F-shape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네. 그리고 제가 넷플릭스 알고리즘 본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냥 넘겨짓자면은 넷플릭스도 이거를 보면은 볼수록 손해거든요. 넷플릭스에 생각보다 많은 영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보통 소비자들이 우리 얘기하면은 넷플릭스 괜찮긴 한데 영화나 뭐 이런 거 볼만하게 너무 없는데 찾아보면 있어요. 찾아보면 검색하면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이 왜 그거를 그렇게 느끼게 할까? 대부분의 오리지널 컨텐츠로 구별을 해요. 왜냐면 오리지널 컨텐츠는 피가 안 나가거든요. 아무리 많이 봐도. 그러면서 넷플릭스의 오티마이즈 펑션은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얘가 짜증나서 이 서비스를 해제하지 않을 정도로만 저렴한 걸 보여주면 돼요. 안 나가면 돼요. 안 나가고 그리고 최대한 이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는 피가 낮은 애들로 오티마이즈를 하는 거죠. 장사를 잘하는 거죠. 이익률이 높아지니까. 네, 몇 가지 지금 제가 뭐 두세 가지 정도 뭐 추천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을 했을 때 저희가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고, 그럼 이제 추천 시스템을 저희가 계속 연구 개발을 하면서 느끼는 한계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어쨌든 추천 시스템이 이제 응용 기술로서의 한계점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게임 체인저 기술로서의 입지가 좀 약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 동시 통역이 리얼타임으로 돼요. 국가와 상관없이, 국적 그 나라 언어에 상관없이.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 자체로 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건데 추천을 좀 잘해가지고 저희가 한 번 본 거 두 번 보게 만들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서비스의 명운이 달라지진 않아요, 사실.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검색 시스템의 뭐 정보 검색의 새로운 패러다임급의 뭔가를 만들어서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고서는 기존의 서비스에 약간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한계점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좀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고, 그래서 모니타이제이션에 좀 관심이 많아요. 추천으로 조금 더 했을 때 직접적으로 수익이 2배가 되면 되거든요. 한 사람이 컨텐츠 하나 보는 거 2개 보는 거는 좀 뭐 아무 느낌이 안 나는데 10,000원 벌던 거 20,000원 벌면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비를 하되 그게 직접적으로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에 좀 더 많은 투자가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기술 스택이 너무 넓다 보니까 하나에 깊게 저희가 투자를 하기 힘들어요. 보시다시피 서비스 하나를 우리가 뭐 개발을 할 때도 UI나 UX 같은 거 같이 얘기해야 되고, 스토리텔링, 이 사람이 여기에 왔을 때 어떤 컨텍스트로 왔을 거다, 이 상황에 그 필요한 게 뭐고 그거를 옵티마이즈하는 매트릭이 뭘 거다, 이런 것들. 그리고 기계학습 솔루션이 너무 다양하게 써야 돼요. 뉴스에서 쓰던 알고리즘 당연히 음악에 못 쓰거든요. 이런 너무 넓은 기술 스택이 추천 시스템을 발전하게 하는데 좀 어려운 장애 걸림돌 중에 하나고, 평가는 뭐 앞에 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평가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 이제 기계학습으로 뭔가 솔루션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치화된 방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데, 표준화된 뭐 DB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연구와 실제와의 거리감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또 인더스트리에서 그 리서치 에어리아에서 나온 어떤 그 연구 성과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가 대부분 필요한 상황은 이런 온라인이고 리얼타임인 상황이거든요. 사람의 성향이 계속 바뀌어요. 아침에도 이랬다가 저녁에도 달라요.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정도로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서비스와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를 오프라인 데이터로 실험한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많은 시도는 해봤지만 실제로 이 오프라인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좋은 연구 성과들이 서비스적으로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조금 약간 트윅을 한다든지 아이디어를 조금 보완하면은 좋은 성과를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정비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산학 연의 협력에 있어서 기업 주도의 굉장히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이 거리감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 데이터가 실제와 괴리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좀 근본적이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일단 공개가 필요하고, 그렇죠. 이 데이터베이스가 따라오는 항상 문제가 저작권 이슈가 따라와요. 그래서 공개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 테스트 베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좀 급진적일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실제로도 그렇게 해요. 서비스에서 일정한 트래픽을 열어줘요. 외부 테스트를 하시라. 기업 쪽에, 아니 연구소 쪽에 열어드리고 실제와 거의 유사한 환경에서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기업 주도의 긴밀한 산학연이 협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지금 네, 여기까지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좀 두서없이 설명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추천 시스템의 미래가 뭐가 될 거냐, 이거를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되고 제가 참고로 학교 다닐 때 이제 인공지능 연구실이었는데 저는 인공지능에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안 되고, 이거 아시나요? 스타워즈 R3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가 스펙이 어떻게 되죠? 일단 말은 못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추천 시스템 말가 안 되고요. 비전도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하는 게 가끔 안 시켰는데 필요한 거 갖다 놓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 갖다 놓거나 내가 위급할 때 알려주는 정도. 이 정도면은 집에 이런 쓰레기통 같은 거 하나 갖다 놔도 나쁘지 않거든요. 내 삶에 유용하니까. 근데 저는 추천 시스템의 현실적인 미래가 딱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꿈을 크게 가자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추천 시스템을 푸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AI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추천 시스템의 메인 포커스는 아니고, 네, 아마도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 사이언스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한욱신 교수님은 현재 포항공과대학교에 계시면서 빅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면서 특히 이제 시그머드의 한국인 과학자 중에 가장 많은 13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계십니다. 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학계 및 산업체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쳐서 2016년도에는 이달의 과학자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대화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실 한욱신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대화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적어보았고요. 그래서 제가 스타랩 과제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제의 명칭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스타랩 과제는 대화 가능하며 스스로 튜닝하는 데이터베이스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대화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요즘에 나오는 기술들을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이해가 되게끔 최대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예전에는 OLTP와 같이 은행권에서만 썼다가 요즘에는 MySQL도 있고 하니까 이제 웬만한 데서 많은 곳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처음에 클라우드 나왔을 때는 별 이제 사람들한테 주목을 못 받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넣는다는 걸 전혀 용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어떤 정도까지 이제 가냐면 사실 이제 굉장히 크리티컬한 어떤 제약회사도 일부 데이터는 반 정도의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클라우드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까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핫해지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나스닥에서 지금 주가 1등입니다. 그죠? 그 가장 큰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클라우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강자인 오라클이라든지 SAP에서도 굉장히 클라우드에 이제 사활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로 갔을 때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제 세상이 벌어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클라우드에다가 데이터베이스 깔고 사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아니지만 아까 검색 추천 시스템 같은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에 데이터베이스를 깔아놓고 소위 말하는 어떤 소상공인 사장님 같은 분들이 아주 그냥 TV처럼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검색 시스템은 이제 되게 단순하게 키워드를 줘서 이제 검색이 되는데 이 SQL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SQL이라는 언어를 알아야지만 이걸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SQL이 이제 간단하기도 한데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신 분들은 근데 일반 사람들은 쓰기 어렵고요. 사실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시는 분도 사실 잘 못 씁니다. 굉장히 복잡한 지리 같으면 이게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SQL이 쓰기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에 TV처럼 사용한다는 건 사실 이제 좀 먼 미래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러면 이제 되게 사람이 쓸 수 있는 어떠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키워드를 이용해서 SQL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는 것도 사실 가능한데 저희는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내추럴 랭귀지로 SQL을 안 쓰고 데이터베이스를 동작하고 싶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NL2 SQL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NLI DB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설명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How many people live in Seattle이라고 물어보면 이 NL2 SQL이라는 엔진이 이런 SQL 언어로 번역을 하면 이제 번역됐기 때문에 SQL에서 수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행한 결과는 이제 사람한테 보여주면 마치 사람은 자연 언어로 질의를 했는데 답은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착각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시스템이다,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건 이제 한 번에 질의응답이지만 계속 연속적으로 하면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그 기존에 있는 question and answering 시스템이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데 그거랑 어떤 점에서 좀 다른가? 또 혹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번역이지 않습니까? 자연 언어로 된 언어를 SQL 언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번역하고는 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이제 질문들이 아마 생각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어떤 언어와 어떤 의미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가 조금 이제 인포메이션이 좀 로스가 있는 거, 이쪽 갈수록 이제 로스가 없는 거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그려 본다면 예를 들면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 예를 들면 어떤 knowledge를 우리가 익스트랙트하는 거, 어떤 우리가 뽑고 싶은 어떤 관계를 뽑고 싶은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의 어떤 문장에서 많은 정보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만 포커스해서 뽑아내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쪽에 극단에 있는 게 이제 시멘틱 파싱이라는 용어를 이제 쓰고 있는데 이름이 이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파싱 앞에 시멘틱이 부스트되어 있으니까 의미적으로 파싱한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어떤 자이너를 줬을 때 이 자이너를 표현하는 어떤 포멀한 폼으로 바꾸는 파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what is the smallest state by area 이렇게 쓰면 여기 보시면 이런 뭐 smallest state area 이런 정보들로 논리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굉장히 포멀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뭐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로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나면 이 원래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캡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문장을 이렇게 파싱하는 걸 우리가 시멘틱 파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파싱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제 SQL로 바로 번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로지컬 포맷을 바꾼 다음에 SQL을 바꿀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시멘틱 파싱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다 캡처하기가 아주 간단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지금 당장은 관심 있는 지리 같은 것들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이제 캡처할 수 있다 정보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NL2 SQL에 대해서 제가 히스토리를 좀 설명드리면 1972년도부터 존재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사실은 이제 딥러닝 나오기 전에 이제 띄엄띄엄 나왔죠. 그래서 이게 NLI, DB 이런 분야로 이제 알려졌는데 다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전혀 토이 데이터에 대해서만 돌아가고 거의 안 돌리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문문을 많이 내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쪽 뒤에 있는 나오는 시스템들은 딥러닝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 물론 이제 이게 모든 최근에 나온 이쪽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다 저희가 이게 담지는 못했지만 대략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전체 시스템들을 우리가 클래시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룰 베이스 시스템들 있고 딥러닝 베이스 시스템들 중에서 크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뭐 슬랍 필링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기존 기술들을 이제 우리가 분류를 했는데 저는 이제 한 3-4가지 정도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좀 간단한 형태 여기 날리아라는 시스템은 이제 2014년도에 그 VLDB 컨퍼런스에 나온 시스템인데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시스템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날리아라는 시스템을 좀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시스템은 이제 그 시멘틱 파싱을 쓰는 건 아니고 신틱 파싱이라는 걸 써서 하는데 그 자이너 분야에서 이제 디펜던시 파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쓰면 이제 문장의 구조들, 문장들 사이의 관계를 파싱해주는 파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과학보다 VLDB 논문을 20년대 이후에 좀 더 많이 하는 사람을 찾아라 이런 질의가 왔다면 이거를 파스를 만들면 요거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return authors have who papers more Bob than VLDB in after 2000 이렇게 파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걸 저희는 이제 linguistic research다 이렇게 제가 부르고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룰 베이스라는 이야기는 이제 손으로 뭔가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매핑 테이블이라는 거를 매뉴얼하게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return은 SQL의 셀렉터로 바꾸고, 예를 들면 more는 오퍼레이터 크다로 바꾸고 이런 매핑 테이블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트리를 가지고 요 매핑되는 정보를 가지고 이 여기서 나타났던 이런 키워드들이 어떻게 매핑될 건지를 결정하는데. 여기에 넣은 VLDB라든지 2000 이런 단어들은 여러 테이블에 여러 컬럼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매핑들을 다 만들어 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좋은 매핑, 랭킹이 메커니즘이 있어서 좋은 랭킹 순서대로 매핑을 찾고요. 예를 들면 이런 매핑을 찾았다고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 VLDB는 컨퍼런스 이름의 밸류로 매핑이 됐고
2000은 퍼블리케이션의 2어로 매핑됐다. 이렇게 매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걸 가지고 요 놈을 조금 단순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매핑이 안 되는 어떤 키워드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다 지워버리는 신택틱 파서 트리를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서 트리를 가지고 어떤 어저스트먼트를 하게 되는데 요 놈을 가지고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변환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변환하는 거는 이제 어떤 룰에 의해서 변환을 해보는데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또 마찬가지로 랭크 순에 의해서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불려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걸 쿼리 트리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링키스틱 파스 트리로부터 쿼리 트리를 만들고 이제 쿼리 트리가 주어졌을 때 쿼리 트리에서 어떤 일부분 쿼리 트리의 서브 트리를 아이덴티파이하고 요거에 한해 쿼리 블럭이라고 하는 어떤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룰에 의해서 각각의 블럭들을 SQL 문장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여기는 블럭이 이제 2개 있기 때문에 3개죠. 전체를 보면 각각의 블럭에 대해서 바꾸고 전체에 대해서는 네스티드 쿼리 형태로 만드는 이런 형태가 이제 나일리아 시스템이고요. 당연히 이제 단점이 많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룰에 의해서 처리됐으니까 룰로 커버되지 않는 쿼리들이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맵핑 테이블이라는 거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지만 이제 2014년도에 꽤 비교적 딥러닝이 붐이 일어나기 시작 전에 나온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번역에서 이제 가장 이제 센세이션한 테크닉이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인데 여기 다 뭐 자연언어 처리나 딥러닝 전공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거를 하나 기억하시면 아주 쉬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 잘 믿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 딥러닝 분야는 어떤 벡터 하나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요걸 믿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How large is 텍사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문장이 있을 때 저거를 전부 다 벡터 스페이스의 어떤 점 하나로 바꿀 수가 있다. 그 점이 실제로는 이 정보를 다 캡처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게 처음에는 안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굉장히 잘 되더라.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고 궁극적으로 얘를 뭔가 벡터로 바꿀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는 이제 그 하나의 시퀀스를 다른 시퀀스로 바꾼다. 그러니까 혹은 여기서 시퀀스는 센텐스라고 보시면 영어 문장을 독일 문장으로 바꾼다. 이렇게 해도 시퀀스 투 시퀀스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이제 크게 인코더 파트하고 그다음에 디코더 파트가 있는데 인코더 파트를 통해서 나온 컨텍스트라는 벡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How large is text를 표현하는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 하나 사실 그냥 생각에 저게 뭐 대단한 걸 표현할까 싶은데 저거 가지고 다시 디코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 디코더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SQL 문장으로 변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시퀀스 모델을 이용해서 아까 시멘틱 파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확대해서 한번 보면 이 단어별로 우리가 또 벡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는 전부 다 벡터의 월드에서 놀기 때문에 단어도 마찬가지로 벡터로 바뀝니다. 그래서 벡터를 집어넣어주면 뭐 RNN 혹은 뭐 LSTM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단어를 인코딩 하는데 여기서 어떤 거 계산을 하고 계산한 걸 가지고 나온 어떤 새로운 벡터를 우리가 히든 스테이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시면 요 히든 스테이트 H1은 이 how를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또 이 라지를 받아서 또 계산하면 또 이런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또 계산해 주고요. 이 히든 스테이트에는 이 how하고 라지 둘 다 캡처되어 있는 벡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하면 히든 스테이트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마지막 거는 이 문장을 다 표현하는 벡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를 그대로 컨텍스트 벡터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가공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뭐 저는 히든 스테이트를 그대로 그 컨텍스트 벡터로 생각해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가 이제 다 인코딩 된 거죠. 앞에서 준 정보가 전부 다 인코딩 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디코더를 통해서 이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어떤 이 select 키워드로 바꾸는 거죠. select area from state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일종의 매트릭스가 있어가지고 이 매트릭스랑 얘랑 곱해가지고 어떤 일종의 뭐 클래시피케이션 비슷한 걸 해서 select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안에 이제 랭귀지 뭐 이런 그런 뭐 룰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무시하고요. 단순히 이 히든 스테이트가 잘 나오고 이 히든 스테이트로부터 요놈이 잘 나오게끔 이 웨이트들이 조절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들이 잘 조절돼서 궁극적으로 이 히든 스테이트로부터 이렇게 나오게끔 트레이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고요. 그러면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방법을 조금 개선한 시퀀스 투 시퀀스 어텐션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이용한 방법이 NSP라는 방법이고 이게 2017년도에 나왔던 SQL 번역기 시멘틱 파스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어텐션 모델은 특별한 건 아니고 이 디코더 파터에서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을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코더에는 전혀 바뀐 게 없고 디코딩 할 때 우리가 아까 H4 하나만 당장 보고 디코딩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어 문장을 번역할 때 한 번 쫙 읽고 바로 뭐 독일어 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일단 쭉 읽은 다음에 뭔가 머릿속에 들어오긴 하지만 다시 한번 문장을 보면서 어디를 번역할 건지를 우리가 포커스해서 우리 번역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이제 어텐션이라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디코딩 할 때 이 어텐션을 하면 조금 더 성능이 많이 높아진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요즘 최근에 많이 쓰는 테크닉인데 이거를 이제 NSP라는 모델에서 사용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와 다르게는 아까는 이제 그 히든 벡터, 히든 스테이트 H4만 이용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H1부터 H4까지를 다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다 이용해서 디코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뭐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건 제가 웹에서 갖고 온 걸 이쪽에 모디파이해서 썼는데 예를 들면 이게 아까 H1, H2, H4가 있는데 이런 이제 약간 어텐션 벡터를 웨이트 벡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0.94, 0.02, 0.02, 0.0이라는 이야기는 여기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에다가 굉장히 어텐션을 주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는 어떤 또 매트릭스를 또 러닝해서 요거를 구하게 있습니다. 즉 어텐션이 잘 되게끔 매트릭스를 밸류를 찾는 거를 러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어텐션 벡터가 이제 웨이트가 구해지면 이 구해진 것과 히든 스테이트 값을 곱하고요. 곱한 다음에 뭐 적당히 더해주면 이제 새로운 어떤 컨텍스트 벡터가 나오고 이 컨텍스트 벡터로부터 다시 있는 벡터를 스테이트 벡터를 만드는 형태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거와는 다르게 이제 또 다른 형태로 나온 방법이 이제 시퀀스 투 SQL이라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이제 2017년도에 나왔던 방법이고요. 여기서 제가 조금 이제 그 기존의 번역과 SQL을 우리가 번역하는 게 조금 다른 점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뭐냐면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스키마라는 정보가 있는 거죠. 그냥 번역하는 게 아니라 스키마 정보를 보지 않고서 번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밸류가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로 어떤 질문을 할 때는 그거와 상관없이 스키마를 모르는 사람이 질문을 하지만 실제로 번역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밸류를 보고 번역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특이한 점이고요. 그러면 그거를 가장 심플하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이 시퀀스 투 SQL이라는 논문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최초로 나온 논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멍청하긴 한데요.
어떻게 돼 있냐면 시퀀스의 일부를 스키마 정보를 기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how large is text라는 이거를 우리가 시퀀스로 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말고 스키마, 그러니까 스키마라는 건 뭐냐면 테이블에 있는 애트리뷰트들의 집합, 이게 스키마거든요. 근데 지금 설명드린 대부분 방법들은 하나의 테이블에 대한 지리만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스키마라고 해봤자 애트리뷰트 이름들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트리뷰트 이름들을 그냥 시퀀스로 쭉 나열하고 뉴럴 네트워크에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뉴럴 네트워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문장의 일부, 그러니까 질문의 일부는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는 거는 스키마 인포메이션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한테 스키마 정보를 준 거죠. 네가 번역할 때 이 스키마를 참고해서 번역을 해라, 이렇게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인코딩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내추럴,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인코딩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으니까 내추럴 랭귀지를 인코딩하는 모듈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컬럼 이름, 요거 스키마 인포메이션을 인코딩하는 인코더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이제 인코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보 두 개를 다 동시에 이용해서 실렉트절의 컬럼을 디코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방법도 이제 되게 단순한 방법이라서 실렉트절에 원래 실렉트절에는 뭐 애트리뷰트가 여러 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애그리게이션도 올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올 수 있는데, 요놈은 이제 실렉트절에 애트리뷰트 하나 오는 것밖에 처리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 그냥 디코딩하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그리게이션은 올 수 있기 때문에 컬럼이 하나 오지만 select, 뭐 count, 뭐 id 뭐 이렇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애그리게이션이 오느냐 안 오느냐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이제 스키마 인포메이션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언어를 보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 NL 디코더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애그리게이션을 판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웨어즈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그게 아니라 웨어즈일 때는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오그멘티드 인풋 인코더라는 걸 이용해서 인코딩하고 디코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select non area from area state where state name은 텍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non이라는 얘기는 aggregation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SQL로 나중에 번역 할 때는 이 non이라는 걸 빼버려야 되겠죠.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컬럼 이름 인코더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 state name이니까 이 언더바를 붙어 있는 거는 이렇게 두 개를 쪼개고요. 그러니까 state하고 name. 그래서 각각의 이 애트리뷰트 하나당 이 인코더를 만드는 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코더 하나 가지고 이 첫 번째 단어에 대해서 hidden state 만들고, population에 대해서 또 만들고, area에서 만들고, country name도 쪼갠 다음에 만들고. 그래서 요 각각 이 hidden state 하나 4개가 이 이름들을 하나씩 표현하는 벡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4개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 내추럴 랭귀지 문장에서 준 hidden state하고 컬럼 네이밍으로 된 state,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용해서 이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포인팅 메커니즘이라 해서 이거 대단한 건 아닌데요.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떻게 보고 싶으냐면, 요 지금 에어리어라는 걸 출력하고 싶은 거죠. 여기 지금 실렉트절에 요 놈은 지금 어디 있냐면 요 안에 있습니다. 여기.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 제너레이트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내가 준 인풋 중에서 어디를 포인트 할 건지 포인트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포인트 하는지를 찾는 걸 필요한데, 그 포인터 네트워크라는데, 그 포인터 네트워크 개념을 써서 어떤 컬럼을 우리가 포커스해서 해주면 된다, 요거를 이제 계산하게 돼 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텐션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제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준 컬럼 이름 중에서 가장 웨이트가 높은 놈을 우리가 선택하게끔 포인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에어리어를 아마 출력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애그리게이트 네트워크도 뭐 별게 아니라 아까 이제 추랭기지 컨텍스트 벡터를 가지고 풀리 커넥티드,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아주 단순한 레이어 쳐가지고
일종의 그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그리 뭐 넌이냐, 카운트냐, 썸이냐, 에버리지냐, 민이냐, 맥스냐 해서 나오는 값을 가지고 선정하는 거죠. 지금 같은 넌 나왔기 때문에 에그리게이션 펑션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그멘티드 인풋 인코드라는 거는 이거 쭉 이제 다 쓴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뭐 나타날 수 있는 오퍼레이터 같은 것들도 다 써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코딩 하고요. 이번에는 아예 싹 다 인코딩 합니다. 이 보시면 이런 걸 다 해놨다는 이야기는 이걸 가지고 뭔가 나중에 우리가 SQL 문장에서 이꼴이나 뭐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을 다 포인팅 하겠다는 거죠. 여기 줬다는 얘기 자체가.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다 이 그 키워드에 대해서도 다 히든 스테이트가 다 계산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가 마찬가지로 이 포인팅에서 어떤 거를 출력할 건지를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트 네임하고 또 뭐 이게 얘 같으면 이제 이거를 포인트하게 되겠죠. 네. 텍사스 출력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스탬프라는 방법 제가 하나 더 아마 설명하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 그 앞에서 이제 했던 방법은 스키마 인포메이션만을 우리가 고려해서 지금 디코딩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데이터베이스 있는 밸류도 다 보고 뭔가 하여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스탬프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있는 밸류가 정확하게 일치는 않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밸류와 되게 근접하게 매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도 이제 잘 하려고 노력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이제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델이 더 단순한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내추럴 랭귀지 파트와 스키마 입력을 받는 게 있고요. 스키마 입력을 받는 걸 딱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테이블만을 지리하는 GD만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 이제 시스템 거의 한두 개 빼고 한 개 테이블 이상을 잘 서포트하는 시스템이 현재는 없습니다. 한두 개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그렇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추럴 랭귀지를 인코딩하고 그다음에 컬럼 네임 인코딩한 다음에 그걸 디코딩하는데 아까는 디코딩이 되게 다른 형태로 실렉트 따로 디코딩 그다음에 웨어들 따로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의 디코드인데 이 스위칭 게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일종의 if 문 같은 거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보시면 실렉트 절일 때는 요걸 디코드를 써라. 그다음에 웨어절 이 디코드를 써라. 우리가 정확하게 로직을 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로직을 이 게이팅 유닛에 의해서 해주겠다. 그게 큰 차이고요. 네, 그게 가장 큰 차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컬럼 벡터, 컬럼을 우리가 표현할 때 아까 컬럼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벡터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컬럼 이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컬럼에 있는 밸류들, 즉 어떤 애트리뷰트가 있으면 이 애트리뷰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밸류들이 있을 텐데 그 밸류들도 마찬가지로 인베딩해서 컨캐터네이트 시켰다. 이게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니까 문제는 아주 그냥 토이 데이터베이스 외에는 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 컬럼 벡터로 만들려면 모든 데이터베이스 밸류랑 다 그 컴퓨테이션 해야 되거든요. 사실 되게 인프랙티컬한 방법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히든 스테이트 하나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컬럼 네임을 또 히든 스테이트로 바꾼 것들이 존재하고, 디코더 RNN에서 하는 거는 이제 제일 처음에 먼저 내가 지금 뭐를 지금 디코딩하고 있는지 게이팅 유닛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게 컬럼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밸류를 찾으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키워드를 찾으려고 하는구나 먼저 결정해 놓고요. 그럼 결정해 놓은 그 다음에 만약 실렉트를 이게 키워드라고 한다면 이제 이 키워드가 이제 출력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또 게이팅 유닛에서 계산해 보니까 컬럼을 먼저 계산하겠다. 그럼 이제 컬럼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컬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컬럼 이름을 이제 출력하게 될 텐데, 예. 근데 이제 좀 다른 점은 단순히 컬럼 여기 컬럼 네임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그 컬럼에 있는 밸류들도 같이 보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점이 다른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각 컬럼별로 그 각 컬럼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인베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텐션을 해서 어떤 밸류를 가장 이 자연어 문장에서 지금 원하는가를 찾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어떤 벡터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어떤 컬럼을 설명하는 어떤 밸류, 그 밸류에 대한 어떤 벡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놈을 앞에 그 차는 저희가 만드는 컬럼들인 히든 스테이트랑 동시에 다 보고 우리가 컬럼 벡터를 만든다. 그게 다른 점이고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컨스턴트 밸류를 찾는 것도 유사하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밸류들에 대해서 일종의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값을 찾은 다음에 어느 놈으로 포커스해서 카피할 건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점은 앞에서는 이제 그 이전 시스템에서는 인풋으로 준 어떤 밸류를 우리가 카피했다면 여기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밸류를 카피한다. 그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차이 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지금 논문을 저희가 지금 서미트 하는 거에 일부만 가져왔는데 이 위키에스QL이라는 데이터 셋이 표준으로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셋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이제 좀 결과가 좀 잘 나오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만든 또 어떤 이게 위키 테이블 퀘스천즈라는 건 이미 다른 용도로 존재한 건데 저희가 다 SQL로 이제 번역을 해봤거든요. 해보면 굉장히 이제 성능이 안 나오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데이터베이스 쿼리 사실 여기서 만드는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냥 적당히 만들었는데 실제 사용되는 쿼리를 해보면 굉장히 잘 안 됩니다. 이게 좋은 거죠. 잘 안 되면. 그래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좀 잘 안 나오지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뭐 저희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네이버에서 되게 잘해서 요즘 볼트라는 그런 걸 이용해서 자연어 처리 기술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이제 성능이 높아지는 이런 거를 이제 네이버에서 발표도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어떤 지금 이와 같은 뉴럴 넥트워크 아키텍처가 좋아져서 그런 게보다는 이 볼트라는 걸 사용했기 때문에 좋아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전히 우리가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 발표해 주실 곽수아 교수님은 현재 포스텍 컴퓨터공학과에 재직 중이시고 매년 다수의 최우수 인공지능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논문 성과를 발표하고 계시고요. 또 프로그램 위원도 발표하고 계십니다. 현재 스타랩을 과제를 수행하고 계시진 않지만 워낙에 뛰어난 이제 연구 실적을 발표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제 뛰어난 신진학자로서 우리 특별히 오늘 모셨습니다. 예, 우리 곽수아 교수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 스타일을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매트릭 러닝에 관련된 것인데요. 딥 매트릭 러닝을 하는데 이제 기존의 매트릭 러닝 방법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게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올해 여름에 CVPR에 보도 발표를 할 논문이고요. 뭐 매트릭에 대해서 아마 뭐 다들 아시겠지만 특히 뭐 머신러닝 이런 쪽 관심 있으시다면요. 매트릭의 그 단어를 정의하고 넘어가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은데요. 매트릭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은 일단 여기에서 이제 설명하기로는 거리를 어떤 정량화하는 매저다. 근데 거리라는 게 또 어떤 유사도랑도 관련이 있거든요. 두 개의 주어진 데이터가 비슷한가 아닌가, 두 개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 아닌가.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겉보기에 비슷하다 아니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 밑에 4개는 다 같은 배우거든요. 근데 외형이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두 배우는 물론 이제 둘 다 이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지만은 어쨌든 가면을 쓰거나 분장을 하진 않았으니까 생김새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겉보기에는 요들이 같다, 요 세 명이 같다, 요 셋은 좀 다른 거다, 아웃라이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의미적으로 여기서 의미가 사람의 아이디를 의미한다고 하면 의미적으로 요 넷이 한 대에 묶여야 되고 요 둘은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딥 매트릭 러닝에서 원하는 거는 그 단순히 겉보기에 비슷한 게 아니라 이 이미지들이 뭐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그럼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차원적인 의미상에서 얘네들이 비슷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뉴럴넷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결국 매트릭이 디스턴스 혹은 시밀러리티를 나타내는 지표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시밀러리티라는 게 뭐 우리 인간의 사고 혹은 뭐 언어에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건 뭐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비단 뭐 인간의 사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이런 매트릭 러닝이 되어 있는 뉴럴넷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실생활 애플리케이션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컨텐트 베이스드 이미지 리트리버리겠고요. 우리가 보통 뭐 이미지 리트리버를 할 때 요새 컨텐트 베이스드 이미지 리트리버 되긴 하지만은 보통 그냥 텍스트로 쿼리를 날리고서는 그 쿼리가 이제 태깅 되어 있던 이미지들을 리트리버를 단순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미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그거랑 내용상에서 비슷한 다른 이미지를 찾을 수 있으면은 이렇게 뭐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던져주고 그거랑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찾는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겠죠. 뭐 사실 더 자주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은 페이스 베리피케이션이나 페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인데 뭐 이미지나 비디오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서 자동으로 사람의 얼굴을 찾은 다음에 그 사람의 얼굴을 우리가 이미 아이디를 알고 있는 사람의 페이스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넣어가지고 대조를 해보는 거죠. 어떤 페이스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쿼리 페이스랑 비슷한가. 그래서 가장 비슷하다고 알려지는 사람의 페이스를 찾은 다음에 그 사람의 아이디를 리턴을 하면은 그게 페이스 베리피케이션 혹은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제 매트릭 러닝의 아주 주요한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고요. 이거는 뭐 또 다른 서베일런스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데 퍼슨 리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굉장히 넓은 그 영역을 하나의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커버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많은 카메라들을 배치를 시켜 놓는데 그러면 각 카메라들이 보고 있는 그 뷰 포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카메라에서 나타난 어떤 특정 사람이 다른 카메라에서 굉장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겠죠, 인공지능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매트릭 러닝을 이용해서 뷰 포인트가 다르고 포즈가 다르고 혹은 일루미네이션 체인지가 있다든가 외형적인 변화가 조금 있더라도 같은 사람이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인공지능이 가져야 하고 그걸 이제 매트릭 러닝이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비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요 사진이 뭘 의미하는지 아실 텐데 이거 이제 스테레오 비전, 스테레오 매칭에 관련된 것이고요. 우리가 두 개의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영상을 이렇게 찍었을 때 그 뭐 예를 들어 좌측 영상의 어떤 패치가 오른쪽 영상의 어떤 패치하고 매칭된지 알면은 그 관계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카메라가 보고 있는 그 씬의 3차원 대략적인 3차원 구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3D 비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결국은 이미지의 어떤 하나의 패치가 다른 이미지의 어떤 패치랑 매칭이 돼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시뮬러리티 문제이기 때문에 매트릭 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예전에는 사람이 손으로 직접 이미지를 기술하고 이제 사람이 이제 제시한 기술 방법에 따라서 두 개의 이미지 패치가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했는데 요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패치를 매칭시키는 방법도 학습을 하죠. 그 근간에는 당연히 이제 매트릭 러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매트릭 러닝이 사람의 도움 없이도 뉴럴넷의 그 초기 파라미터를 잘 학습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이 example에서는 이제 비디오에서 어떤 특정 프레임에서 패치를 하나 잡은 다음에 그 패치를 비디오 모션을 통해서 트래킹합니다. 그럼 트래킹된 그 패치는 이전에 우리가 스페시파이한 패치랑 같은 패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비디오의 다른 임의의 공간에서 뽑은 패치가 있으면 그거는 다른 패치가 되겠고요. 그래서 트래킹이 된 패치는 같은 패치, 다른 패치는 그러니까 임의의 공간에서 뽑힌 패치는 다른 패치. 이 관계를 통해서 같다고 이야기한 패치를 같도록, 그러니까 똑같게 이해하도록 네트워크 학습시키고 다른 패치는 이제 서로 다른 거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면은
사람의 도움 전혀 없이 굉장히 괜찮은 뉴럴넷의 이니셜 파라미터를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근데 뭐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이 매트릭 러닝 애플리케이션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딥 매트릭 러닝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릴 텐데요. 여기 이미지가 3개가 있습니다. 사람 얼굴 이미지인데요. 이 가운데 걸 S1, 왼쪽 S2, 오른쪽 S3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이미지 사이의 디스턴스를 어떻게 잴까요? 디스턴스, 이게 이미지 사이의 디스턴스를 재는데 크게 이제 2가지 팩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이미지를 어떻게 벡터라이즈 할 것이냐, 수치화할 것이냐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요 D겠죠. 이 D로 뭘 쓸 거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쓸 거냐, L1 디스턴스, 뭐 맨해튼 디스턴스 같은 거 쓸 거냐,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미지를 표현을 하고 그 표현한 걸 이제 fx라고 하겠습니다. 그것들 사이의 디스턴스를 재면은 이게 이 두 이미지 사이의 의미적인 디스턴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당연히 이제 이 두 이미지 사이에서도 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딥 매트릭 러닝이라고 하니까 딥 뉴럴에서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슈퍼바이저리 시그널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도를 해줘야 되는 건데, 지도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미지 사이의 관계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페어와이즈 릴레이션인데, 이거는 지금 요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X1, X2 같은 경우에는 외형 다르지만 같은 사람이니까 같은 아이디를 가지고 있겠죠. 같은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면은 요 디스턴스가 짧아야 됩니다. 디스턴스 짧다는 거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요 디스크립터가 서로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녹색 페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외형상으로 비슷하더라도 요 디스턴스가 높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이런 이제 페어와이즈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3개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관계를 짓고 그걸 통해서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X1하고 X2의 거리랑 X1하고 X3의 거리를 잰 다음에 X1, X2 사이의 거리가 X1, X3 사이의 거리보다는 짧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보통 이 트리플릿을 이용한 학습이 좀 더 괜찮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그걸 지금 설명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 말고 뭐 4개를 써가지고 쿼드래플릭 관계도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핵심은 같은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혹은 의미상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미지들은 같은 데 매핑하고, 아니면 이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다라는 거죠. 그 앞에서 한옥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뉴럴넷이 데이터를 어떤 벡터로 만드는데 그 벡터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즉 그 벡터 스페이스 상에서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혹은 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딥 매트릭 러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D는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보통 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같은 걸 쓰는 편이고요. 딥 매트릭 러닝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 F를 어떻게 학습할까입니다. 다시 말해서 F를 딥 뉴럴넷으로 놓고 이 F를 방금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딥 매트릭 러닝에 대해서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긴 하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초기에 나온 방법 중에 잘 알려진 것이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사용하는 사이미지 네트워크라는 건데, 사이미지 혹은 뭐 시아미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네트워크가 쌍둥이같이 똑같이 생긴 게 2개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근데 뭐 여기서 그 의미를 사실 제가 뭐 보여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로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뉴럴넷에서 이제 로스라는 거는 이걸 줄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지금 이미지가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XI라고 나와 있고 XJ, XK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은 이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식으로 네트워크 F를 학습을 하면은 이 F가 매핑을 하는 그 공간 위에서 그러니까 파란색 같은 아이디를 갖고 있는 이미지는 그 XI, 그러니까 타겟 이미지랑 가까워지도록 이제 옮겨가는 식으로 학습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요 매핑 스페이스,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요 XI랑 이제 멀어지는 쪽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뭐 여러분이 직접 이거 그레디언트 계산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요 로스의 마진이 있는데 이 마진이 들어간 거는 요 네거티브한 이그젬플이 마진 바깥으로만 넘어가면 이제 내가 돈케어하겠다. 이제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물론 요 파란색, 그러니까 같은 아이디를 갖고 있는 애는 그냥 한없이 가까워지게끔만 학습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로스가 있었고요. 이거는 뭐 당연히 지금 두 개씩 페어링을 해서 보고 있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이미지를 뭐 이렇게 페어링, 이렇게 페어링, 두 개씩 페어링해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트리플릿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 개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본다라는 건데, 이 트리플릿 랭크 로스는 굉장히 이렇게 간단하게 생겼는데 성능은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쓰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뭐 I, J, K 이렇게 쓰지는 않고요. 요 첫 번째 이미지는 앵커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지티브 그리고 빨간색 네거티브인데요. 앵커 이미지랑 파지티브 이미지 사이의 거리를 재고 그리고 앵커 이미지랑 네거티브 이미지 사이에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거리를 잰 다음에 걔네들의 그 랭크가 다음과 같이 만족되도록 F를 학습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앵커랑 파지티브 사이 디스턴스가 앵커랑 네거티브 사이 디스턴스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우리가 계속 네트워크 F를 학습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가까이 있어야 할 애들이 뭉치고 멀리 떨어져야 될 애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주요한 방식들을 아주 간단하게 훑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아마 보셨던 이제 확인하실 수 있었던 게 이러한 이제 네트워크, 그러니까 임베딩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이너리 릴레이션십만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데이터가 같냐 다르냐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유용한 정보기도 하고 이거밖에 쓸 수 없는 슈퍼비전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냥 이미지 클래스 레이블만 부여가 되어 있는 데이터셋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되게 컴프레hen시브한 어떤 이미지 컨텐츠가 레이블링 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셋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휴먼 포즈, 바디 포즈 같은 경우인데 여기서 요 포즈가 요 포즈랑 같다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같다 다르다가 아니라 비슷하다. 비슷하면 얼마나 비슷하다. 다르면 얼마나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밀러리티의 정도가 있는 거죠. 단지 같다 다르다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내부 방의 레이아웃이 비슷한 이미지를 리트리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바이너리 슈퍼비전만 써서는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방의 구조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방의 구조가 같다 다르다가 아니라 방의 구조는 얼마나 비슷한가, 얼마나 다른가로 표현이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요새 잘 아시는 이미지 캡셔닝 같은 걸 위한 데이터셋이 있다고 할 때 이미지의 내용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게 자연어로 문장을 주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장 정보를 잘 활용하면은 이미지들 사이의 시밀러리티를 좀 더 잘 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냥 바이너리 슈퍼비전 가지고는 이런 걸 제대로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장 두 개가 같다 다르다가 아니라 얼마나 비슷한가를 봐야 되니까요. 이건 또 다른 예고요. 싱크래프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좀 더 고차원적인 정보를 딥 매칭 러닝 할 때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은 머리를 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잔머리를 굴렸는데요. 한 가지는 바이너리 스레숄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밀러리티는 컨티뉴어스한데 이거를 한두 개의 스레숄드 딱 정해가지고 이 스레숄드보다 작으면은 같은 이미지, 그리고 시밀러리티가 스레숄드를 넘어서면은 그러니까 디스턴스가 스레숄드 넘어서면은 다른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nearest neighbor search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레이블 스페이스에서 얼마나 비슷한가, 이제 가장 비슷한 건 한두 개를 가지고 이제 한두 개가 이제 파지티브, 나머지는 네거티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두면은 예를 들어 바이너리 스레숄딩 하면은 어떤 앵커 이미지는 파지티브 이미지가 하나도 안 나오고 혹은 네거티브가 하나도 안 나오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학습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리고 nearest neighbor search를 하면은 어떤 앵커 같은 경우에는 나랑 비슷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파지티브다라고 우리가 레이블링 해줘야 되고, 혹은 정말 가까운데도 이게 네거티브다라고 얘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요 이미지들 주어진 이미지들 사이에 어떤 컨티뉴어스한 시뮬러리티를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걔네들 사이에 랭크도 제대로 반영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학습해 놓은 그 인베딩 스페이스를 보면 뭐 대충 이렇게 됩니다. 뭐 정말 비슷한 건 가까이 있겠죠. 근데 가까이 있는 거 말고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주어진 쿼리랑 얼마나 가까운가 이런 걸 전혀 알 방도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학습을 해서 얻은 네트워크가 보여주고 있는 그 공간이 이미지들 사이에 어떤 그 컨티뉴어스한 시뮬러리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그 인베딩 네트워크는 그 만들어낸 공간 위에서 이미지들이 컨티뉴어스한 시뮬러리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이 공간 위에서 이미지 두 개를 잡고 걔네들 사이에 디스턴스를 재면은 그 디스턴스가 얘네들 사이에 시뮬러리티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이런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러한 인베딩 스페이스를 만들어내는 뉴럴넷을 학습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뭐 새로운 로스를 제안했고요. 트리플릿 로스의 베리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그 트리플릿 샘플링 방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댄스한 트리플릿 샘플링 방법을 새로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다양한 그 컨텐트 베이스드 이미지 리트리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보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딥 뉴럴넷의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제안한 로스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게 일종의 트리플릿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3개를 같이 보는데요. 일단 로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레이블 스페이스에서 디스턴스의 비율이 인베딩 스페이스에서의 디스턴스 비율을 따라가도록 학습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턴스 자체를 따라가는 건 아닌데 디스턴스의 비율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포즈가 뭐 이만큼 비슷하고 이만큼 비슷했다라고 하면은 인베딩 스페이스에서도 그 비율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매그니티를 따라갈 필요 없죠. 네, 레이쇼를 따라가면 우리가 그 얼마나 비슷한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레이쇼들 사이의 차이를 리그레션 하는 식으로 네트워크를 학습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뭐 혹시 궁금하실까봐 그레디언트를 한번 계산해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레디언트가 뭐냐면은 지금 이 FA는 앵커 이미지가 어떤 방향으로 업데이트 돼야 되느냐, 앵커 이미지 인베딩 팩터가 어느 쪽으로 옮겨가야 되느냐,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요거는 앵커 말고 이제 뭐 앵커랑 페어링 되어 있는 I 이미지가 어디로 옮겨가야 되느냐, 요거는 J가 어디로 옮겨가야 되느냐, 인베딩 스페이스 위해서, 네,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파란색 부분하고 빨간색 부분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패턴인데, 요 파란색 부분은 요 I번째 이미지가 앵커를 향해서 움직이는, 네, 그 방향성을 나타내는 팩터가 되겠고요. 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앵커 방향으로 움직일 건데 움직일 거면 얼마나 움직일 거냐, 그걸 나타내는 어떤 매그니튜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이 딥 뉴럴넷에, 그러니까 딥 매트릭러닝에서 사용하던 트리플릿 랭크로스랑 비교하면은 그레디언트가 좀 사뭇 다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트리플릿 랭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손에 쥐고 있는 요 세 개의 트리플릿, 그러니까 이그젬플들이 트리플릿 랭크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앵커랑 파지티브 사이의 거리, 그리고 앵커랑 네거티브 사이의 거리를 쟀을 때 앵커 파지티브 거리가 앵커 네거티브 거리보다 짧다, 이 조건이 만족되면은 업데이트를 안 합니다. 여기 이제 인디케이터 펑션이고요. 근데 로그레이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설령 그 컨스트레인트가 만족된다고 해도 그 레이블 디스턴스의 레이쇼가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보존이 안 되면은 그걸 맞추기 위해서 좀 더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그레디언트를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빨간색 부분은 네, 레이쇼가 맞지 않으면은 그걸 맞추기 위해서 움직이는, 네, 그 매그니튜드가 되기 때문이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로그로스 레이쇼를 제안했는데, 일단 뭐 당연히 그 트리플릿 랭크로스에선 잡지 못하는 컨티뉴어스한 시뮬러리티를 캐치하는 인베딩 스페이스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하이퍼 파라미터가 없다는 겁니다.
트리플리 랭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거든요. 그 마진을 맞추는 게 태스크마다 조금 센시티브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맞추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더 좋은 성능 낸다는 게 일단 뭐 또 다른 장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베딩 팩터를 L2 노멀라이제이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인베딩 로스를 쓸 때는 컨트라스티브 로스나 아니면은 트리플리 로스 모두 다 L2 노멀라이제이션 쓰거든요. 그러니까 인베딩 벡터들이 다 어떤 유닛 하이퍼스피어 위에 그 표면 위에 이제 매핑이 되게끔 강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 공간이 있는데 아주 일부분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베딩 성능이 뭐 우리가 사용하는 디멘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좋게 나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이건 실험적으로 보인 건데 트리플리 로스, 그러니까 트리플리 랭크 로스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은 디멘전에서도 훨씬 더 잘 동작한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그 트리플릿 기반의 인베딩 로스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배치에다가 앵커 이미지랑 그리고 걔네랑 페어링 될 이미지들을 다 넣은 다음에 네트워크에다 한번 피드포워드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이미지들에 대해서 벡터를 얻은 다음에 그 위에서 트리플릿들을 조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앵커랑 그리고 걔네들하고 페어링이 될 파지티브랑 네거티브를 어떻게 뽑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파지티브랑 네거티브가 더 이상 없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샘플링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같은 배치 안에서 더 많은 수의 트리플릿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덴스 트리플릿 샘플링이라는 걸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앵커랑 그리고 앵커랑 레이블 스페이스에서 가장 비슷하다고 알려진 소수의 니어스트 네이버 이미지를 넣고 나머지는 그냥 랜덤으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그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시켜가지고 모든 이미지를 인베딩 시키고요. 그 위에서 앵커랑 다른 이미지들을 조합을 시켜가지고 트리플릿들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트리플릿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했었던 로그레이션 로스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백 프로파게이션 시키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니어스트 네이버를 넣는 이유는 니어스트 네이버를 넣음으로써 우리가 그 트레이닝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어스트 네이버는 앵커랑 굉장히 가까운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니어스트 네이버랑 앵커랑 페어링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이 랜덤리 샘플드 네이버에서 와가지고 트리플릿이 된다고 하면은 걔는 굉장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굉장히 큰 그레디언트를 갖게 되고 네트워크의 그 학습을 굉장히 빠르게 만듭니다. 예, 뭐 실험 결과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 결과는 휴먼 포즈 리트리버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렇게 쿼리가 들어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사람하고 비슷한 포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재미로만 혹은 필요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요. 같은 포즈를 갖는 그 이미지를 리트리버를 하는 데만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리트리버리 가능한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면은 이 네트워크는 사람의 포즈를 인식하고 있는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포즈를 익스플리시트하게 에스티메이션 하지 않고도 사람의 포즈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뭔가 히든 벡터에다가 내포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 휴먼 액션 레코니션 같은 데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휴먼 액션 레코니션까지는 안 하고 그냥 리트리버까지 해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쿼리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쿼리랑 비슷한 것들을 찾고 있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라클은 완전 정답이고요. 레즈넷 34는 그 이미지넷에서 프리트레이닝한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그냥 포즈는 전혀 상관없이 배경이나 아니면 특정한 오브젝트가 같이 나타나면 그걸 가져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굉장히 배경이나 사람이 다르게 생겼더라도 포즈에 기반해서 포즈가 정말 비슷한 이미지를 가져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스틴 슬라이싱이라는 거는 비슷한 태스크를 수행했었던 CPP가 2016년도 논문인데 그거 대비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팔이 굽은 것도 잘 찾고 있죠. 다른 이미지들에서도 대체적으로 잘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전 논문은 그 주어진 쿼리 이미지가 굉장히 레어한 포즈면은 제대로 리트리버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가장 비슷한 걸 찾으려고 잘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인베딩 웍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인베딩 스페이스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로스는 L2 노멀라이제이션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학습한 인베딩 스페이스가 딱히 구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자유로운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트레이젝트를 따라가면서 이미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은 포즈가 이렇게 서서히 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굉장히 레어한 포즈들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포즈들 말고 다른 쪽에 스캐터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 룸 레이아웃 에스티메이션, 룸 레이아웃을 기반한 리트리버인데요. 실제로 이제 방이 비슷하게 생겼으면 리트리버를 하는 겁니다. 진짜 이미지들에 이렇게 색깔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 보시기 좋으라고 제가 이렇게 색깔을 칠한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정말 비슷한 게 리트리버 되는지 보는 겁니다. 네, 숫자를 보면 진짜 비슷한 게 잘 리트리버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전 방법들 대비.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캡션 어웨어 이미지 리트리버인데 약간 단어 사용은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이게 하려는 건 뭐냐면은 이 이미지의 캡션이 있다면은 그 캡션이 비슷할 것 같은 다른 이미지를 찾아오는 겁니다. 캡션이 테스팅할 때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물론 트레이닝할 때는 주어지지만. 캡션 사이의 디스턴스는 뭐 워드 무버 디스턴스라는 걸 사용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 논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학습할 때 캡션 디스턴스를 가지고 네트워크 학습을 시켰다는 거죠. 정말 캡션이 비슷하면은 그 이미지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캡션이 다르면 다른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이미지를 쿼리를 넣었을 때 이런 이미지가 리트리버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배트를 휘두르고 있는 선수들이 잘 리트리버 되는데요. 기존의 매트릭 러닝 방법을 써보면은 대충 배트를 쥐고 있는 애들이 나오긴 하는데 아닌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리트리버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우산을 쓴 두 명의 여인이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우산을 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대체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이미지들은 다른 리트리버 결과는 별로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화를 하고 있는 사람을 잘 리트리버 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레어한 뭐 object인 소화전 이런 게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정량적으로 분석을 한 건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께 뭐 다른 비교군보다 잘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제안한 방법이 그 인베딩 디멘저널티를 굉장히 줄였을 때도 128 디멘전이나 하는 인베딩 그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기존 방법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이고요. 네, 리트리버에서는 이 인베딩 디멘저널티가 그 리트리버 시스템의 이피션시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실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설명드릴 거는 지금까지는 리트리버를 사용을 한 건데 요 캡션 어웨어 리트리버 그 머신을 학습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캡션을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지 캡셔닝을 위한 네트워크를 위해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미지 캡셔닝 할 때는 그냥 이미지에서 이미지 피처 뽑는 뉴럴넷을 이미지넷에서 학습시켜놓고 고정시켜놓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캡션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개선할지를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겠죠 아마?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거를 캡션 사이의 디스턴스, 그러니까 시뮬러리티를 이용해서 학습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똑같은데 이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 부분만 우리가 이제 캡션 시뮬러리티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고요. 그랬더니 성능이 잘 났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캡션이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저희가 제안한 CNN을 쓰지 않고 그냥 이미지넷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를 썼을 때는 만들어내는 그 워드들이 그라운드 트루스랑 아주 잘 얼라인 되진 않는 걸 볼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제안한 걸 쓰면은 이제 좀 더 나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그러니까 캡션을 만들기 위한 어텐션도 좀 더 유의미한 곳에다가 뿌린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매트릭 러닝을 하는데 컨티뉴어스하고 스트럭처된 레이블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거의 최초로 제안했고요.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희 교수님은 지금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재직 중이시고 주 연구 분야로 렌더링, 이미지 검색, 로봇 경로 생성, 그리고 뭐 그래픽스, 비전, 로보틱스 분야에 아주 우수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계십니다. 또 ASML 시니어 멤버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데이터 사이언스 세션의 마지막 강연자로 인공지능 기반 실사 렌더링, 디노이징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가 되시면.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바로 뭐지? 예, 박수로서 환영하겠습니다. 네. 컴퓨터 다른 거였군요. 예, 예 저는 소개받아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뭐 시간이 별로 없어. 아까 5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지금 뭐 데이터도 지금 빨리 받아야 되고 하는데 뭐 지금 여기 보고 있네요. 예. 저희는 주로 그 렌더링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렌더링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렌더링이라는 기술 자체가 뭐 여러분 다시금 게임이나 영화 같은데 보시면 이제 뭐 3D 모델이 있고 그림을 그리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러닝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게 뭐 연구가 많이 되어 왔고요. 어떻게 보면 딥러닝하고 크게 관련 없는 이제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저희가 많이 했는데 최근에 좀 또 새로운 게 뭐가 있냐면 렌더링이 딥러닝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찍고 뭐 사진 찍고 만들고 하는 게 너무 힘든데 이게 렌더링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 지금 구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렌더링 뭐 보시면 알겠지만 영화나 뭐 이런 거 보시면은 그 데이터가 그러니까 영화 상당히 이게 실제적으로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아주 이미지를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신러닝에 하려고 하는 태스크에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딥러닝해서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딥러닝이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고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그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앞으로 관심 여기 지금까지 렌더링하고는 전혀 그쪽으로 연구 안 하셔서 사용해 보시지 않으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렇고 제가 그 렌더링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렌더링이요 기본적으로 샘플을 많이 써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미지가 노이즈하고 그렇게 되는 확대해서 보면 노이즈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렌더링 하려면 거기다 샘플을 계속 많이 씁니다. 계속 많이 써서 실제 랜덤 여러 가지에서 그 데이터를 많이 쏘게 되고 근데 실제로 상당히 이건 한 픽셀당 32개를 썼는데도 상당히 이미지가 노이즈한 거 보실 수 있는 어떤 건 하얗거든 까맣고 근데 저희는 뭘 했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리그레션을 써서 이 이미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지에다가 그 노이즈 하니까 리그레션을 피팅하고 그러니까 그 픽셀마다 있는 그 컬러 값들 샘플들 어떤 분포를 가질까 그거를 저희가 그거를 표현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스무스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다예요. 그냥 리그레션 피팅하고 거기서부터 저희가 이미지를 깔끔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결과를 깔끔하게 만들어낸다가 핵심이 될 거고요. 저희가 지금 중간에 보이는 게 저희가 만든 기사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32시간을 써서 만든 거예요. 한 픽셀당 64,000개 샘플 쓰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쓴 게 아니라 32시간이 아니라 91초만 써도 그 레퍼런스랑 비슷하게 나온 결과가 이게 될 거고요. 제 테크닉 자체는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거라고 저도 연구할 때는 이게 저희가 논문 쓰기 위해서 그냥 썼는데 실제 지금 그렇게 볼 때 약간 제가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픽사에서 나오는 그 논문들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그 여러 가지 렌더링에도 가장 많은 퇴근이 많이 됐는데 지난 10년간 가장 임팩트 있는 그 연구가 과연 무엇을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이미지 기반에 저희가 어떤 이미지 그 픽셀 그 샘플만 보고 그 이미지를 돌아가기 상당히 고속으로 되거든요. 상당히 고속으로 해서 이미지를 깔끔하게 나온 이 기술들이 상당히 가장 큰 임팩트가 있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저희 연구가 저희가 그걸 다 대변한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저희가 리그레션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리그레션은 사실 여기 머신러닝, 딥러닝 많이 나오지만 사실 그 원리를 전부 다 통계학이잖아요. 그래서 통계 쪽에서 나온 저희가 기술들을 많이 배워갖고 활용하고 그래서 시간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에러 어널리시스를 머신러닝에 많이 사용하는 바이어스 베리언스를 저희가 열심히 해서 그 상당히 로버스트하게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도 쓰고 저런 논문도 쓰고 빨리 넘어가면 좋은데 넘어가지가 않네요. 이거조차도 시간 오래 걸리네. 빨리 넘어가라 하면 5분은 농담이었습니다. 그런가요? 일단은 이게 이제 너무 다 피곤하시고 식사 드셔야 되니까 하여간 그렇게 리그레션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연구를 진짜 많이 했어요. 이것도 쓰고 저것도 하고 많이 했는데
예, 많이 했어요. 결과는 잘 나와요. 예. 진짜로 픽사에서 제가 한 얘기가 픽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예. 뭐 저희도 사실 픽사랑 같이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2010년까지 이런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도 근데 저는 이제 이쪽을 딥러닝으로 이제 그 연구도 해보고 했는데 저희 렌더링 쪽엔 저는 딥러닝 이쪽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왜냐면 렌더링은 20년, 30년 동안 나름대로의 그 필드가 확고하게 잡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히어리스틱이 아니라 뭐 광학이나 이런 거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프린서플된 어프로치 시어리가 상당히 탄탄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 2017년, 그러니까 2017년부터 이 픽사에서 또 딥러닝 기반으로 CNN 기반으로 그걸로 이제 디노이징하는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거기서도 저희 논문 연거가 비교해갖고 뭐 더 잘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이건 2018년에 그걸 좀 개선시킨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는 여기 되게 간단한데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저희가 여기서 쓰는 이게 픽사 논문이에요. 제 논문이 아니라 이거는 그 픽사에서 하는데 렌더링은 여기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고 이미지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 안 보이네요. 저 왼쪽에 보면 이미지 있어요. 실제 머신러닝 어떤 피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간단하게 1분 동안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한 픽셀당 뭐 샘플 많이 못 쓰니까 이미지가 좀 지저분해서 되게 노이즈하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피처도 많이 써요. 뭐 노멀이라든가 뭐 다른 렌더링 할 때 쓰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피처 CNN에 넣어주는 거예요. 진짜 여기 CNN에 쓰는 여기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거나 요즘에 나오는 그 딥한 것도 아니에요. 레스넷, 뭐 레지듀얼넷도 아니에요. 가장 간단한 형태인데 이 렌더링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미지를 무한히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찍을 필요도 없고 컴퓨터만 있으면 그 씬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마음대로 찍을 수 있으니까 이미지를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고 당연히 픽사니까 얼마나 데이터셋이 엄청나게 어느 누구도 픽사하고 데이터가 많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디노이저를 그 CNN 기반의 디노이저를 해놓으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미지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 이 논문도 저희 거 최신 거랑 비교했을 때 결과가 더 잘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딥러닝인데 결과 잘 나오고 있고 거기 리포트를 하고 당연히 잘 될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진짜 잘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저 나름대로 이론 기반, 리그레션 기반의 나름대로 그게 뭐 이렇게 딥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뭐 에러 바이어스, 뭐 베리언스 잘 측정해서 왔는데 이거는 전혀 에러 그릇도 없거든요. 그 딥러닝이 아시면 잘 블랙박스로 잘 되니까 잘 된다. 데이터가 뭐 모든 거 데이터가 잘 있고 하니까 되는데 과연 여기서 저도 좀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딥러닝으로 제 딥러닝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건가? 앞으로 5년, 10년을 계속 하겠죠. 근데 그 이후는 또 어떻게 될 건가 좀 그게 궁금해요. 이게 뭐 저희가 그런 탄탄하게 통계나 이런 거 기반으로 이론 기반으로 또 얹어가서 하는 게 의미가 될지 아니면 쓸데없는 짓을 제가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뭐 이게 또 그 렌더링은 또 에러가 많은 부분을 또 찾아야 돼요. 그 찾아갖고 거기 또 뭐 샘플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에러를 측정하는 네트워크를 또 만들고 네트워크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끼워서 여기저기 만들고 실제 이거 영화가 이거 뭐였죠 이게? 이 영화인 이게 프로진 이게 뭐죠? 이게 까먹었네. 이거 최근에 나온 거죠. 아마 여기에 지금 사용해서 지금 사용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딥러닝 기반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온고잉인데 이건 아직 뭐 결정 난 건 아닌데 뭐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 모르겠어요. 마지막까지 와서 갑자기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게 저희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모든 테크닉 전부 다 이미지 기반으로 하거든요. 이미지가 당연히 우리는 이미지밖에 안 보잖아요. 이미지 픽셀 RGB 데이터가 있으니 거기서 뭔가 이미지가 지저분하다 그러면 그걸 디노이징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인데 저는 AR 실제 보면 여기 보면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인데 실제 잘 아시죠? VR 이런 거 써보시면 글라스 써보시면 처음엔 되게 좀 신기하다, 좋다 하지만 몇 번 써보시면 좀 불편하잖아요. 눈도 아프고 이게 뭐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쓰지는 못하는데 이 VR 헤드셋 글라스 타입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뇌가 지금 보는 것하고 그 뎁스에 따라서 내 눈의 근육이나 이런 것들 잘 조정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VR 저런 걸 쓰게 되면 HMD를 쓰게 되면은 내가 그 저기서 가상을 보는 게 되게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는 걸 내가 눈으로 머릿속으로는 보고 있지만 실제 내 눈의 근육은 바로 여기 이 글라스 앞에 여기에 지금 맺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는 그 차이, 그 갭. 내가 생각했을 때 실제로 저 멀리 있어야 되는 게 물리적으로 저 글래스의 비춘이 거기서 나오는 그런 그 갭에 의해서 어지럽고 매스꺼움 이런 거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가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이 HMD, 버추얼 리얼리티, 뭐 믹스드 리얼리티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되려고 하면은 진짜 우리 눈은 멀리 있으면은 그 눈의 그 렌즈라든 근육이 움직여서 그걸 이제 보게 되죠. 그 물체가 있는 그 물체가 그 3차원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바라보는 각도, 그 각도에서 또 그 빛을 그 광원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모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봤을 때 실제 그게 그 렌더링 비전에서는 그거를 라이트 필드라고 해요. 그 라이트 필드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위치에서 그 각도까지도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제가 시간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공간에서 우리가 보이는 건 이거를 라이트 필드, 그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 그 포지션 플러스 디렉션 정보를 인코딩하는 걸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거를 생각을 하고 라이트 필드 개념으로서 그 이미지 렌더링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을 해서 뭐 여기도 뭐 딥러닝 뭐 디렉션이 들어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저희가 뭐 샘플링, 어댑티브 샘플 이런 것도 뭐죠? 그 reinforcement learning 형태로 그러니까 강화학습 형태. 아까 이 픽사 같은 걸 이제 CNN 그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쓰는 형태인데 저희가 그게 실제로 reinforcement learning이거든요. 제가 어떤 레이를 더 쓸 거냐, 샘플을 더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게 어떤 시퀀스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화학습에 적합하다 해서 강화학습을 접목시켜 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렌더링 그 이미지나 디렉션까지 다 해갖고 네트워크 복잡하지만 그렇게 해서 데이터들이 있는 분포와 컬러를 비교해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결과보다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그 데이터가 분포하고 있는 거 지금 라이트 필드로 고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이미지로 보여드릴 수 없지만 기존의 것들 맨 왼쪽에 있는 거 빨간 흰맥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분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빨간 게 강하고 푸른색은 약하고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저희가 레퍼런스 기준으로 레퍼런스는 상당히 시간을 많이 써서 만드는 거하고 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샘플을 많이 안 쓰고 고차원 공간에 딥러닝을 써갖고 그 복잡한 거를 잘 잡아내고 있다는 게 딥러닝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될 거고 저희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다른 건데 렌더링을 이번에는 이거는 지금 뭐냐면 그 사진을 찍는데 우리가 위에 있는 거 사진을 찍을 때 그 카메라를 그 글라스를 통과하게 되면 그 유리에 반사가 돼서 반짝이고 이러면 이렇게 사진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찍고 나서 왜 이렇게 찍었나 후회를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우리가 원하는 저걸 이제 반사,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저 리플렉션 리무벌 하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냥 이미지 한 장만 놓고 리플렉션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기존의 딥러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한 거는 그런 그 딥러닝 테크닉을 썼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저희가 렌더링을 이용해서 아까 제가 말씀 렌더링을 이용해서 이 딥러닝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를 저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몇 장을 만들었지 까먹었어요. 한 몇만 장 정도인 것 같은데 몇만 장 정도를 저희가 이게 유리가 있고 유리에서 빛이 반사되고 이런 거를 물리 기반식으로 렌더링을 시뮬레이션으로 트레인 시켜서 그렇게 하면 저희가 실제 환경에서는 유리를 빼고 안 빼고 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렌더링에서는 뭐 버추얼 글라스 넣고 안 넣고 되게 쉬우니까 그냥 글라스 넣고 만들어보고 글라스 빼고 만들어봤을 때 저희가 타겟 레퍼런스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트레이닝 했을 때 저희가 보시면 저게 두 번째 아워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보시면 기존의 연구보다는 리플렉션이 맨 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은 제 화면에서 잘 되는 게 아마 거기서 보시면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위에 보시면은 비교적 잘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렌더링 관련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고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